안녕하세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교육청에 와보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기서 강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성큼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도 다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뭐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제는 이 눌러가지고 미리 주문하는 이런 형태가 많아져서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혹은 언택트 시대 그런데 잘 적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주로 집에서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트러블도 좀 생기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도 좀 생기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에는 이제 스트레스도 생기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블루가 생기죠. 좀 우울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자라야 되고요. 또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로 아이들이 지금 수면 문제, 그다음에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된 건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영훈 아카데미에서 김영훈의 두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엄마의 영재 육아라는 책을 썼고 창의력 육아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썼고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빨라지는 사춘기라고 그래서 주로 청소년, 학생들,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혹은 이 수면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진료실에 보면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두통,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호흡기 환자들은 잘 안 오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안심진료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요. 주로 두통, 복통,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틱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많이 와요. 또 하나 많이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욕이 없다는 거죠. 갑자기 아이가 중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가 학업 성적이 모든 과목이 다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좋아하던 게임도 별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의욕을 보이지를 않는 거죠. 더구나 친구들이랑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대면 시대여가지고 좀 그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갈 생각도 없고 그냥 집 방콕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오고는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딱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 걱정은 성적이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아이들의 문제는 성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스트레스나 의욕의 문제인데 부모님들의 관심은 성적이고 그 성적을 어떻게 올리면 될까 하는 걱정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이들을 밀고 끌고 하다 보면 아이가 유능한 인재가 되고 또 좋은 직업을 얻고 그래서 또 편한 노후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계세요? 사실 미래학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다만 우리가 지금은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혹은 생명과학 이런 분야가 주류를 이룰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할 뿐이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갈지 목표도
정확히 길도 정확하지 않죠. 말하자면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상은 뚜렷이 보이고 길이 등산길이 있고 그 산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올라가시면 가다가 조금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가면 결국은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뇌과학자들이 보는 프레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막에 가깝습니다. 사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바람이 빡 그치면은 길이 있다가 없어지죠.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으려면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찾아다 그 오아시스도 갑자기 없어지는 수도 있고요. 또 갈증과 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혼자서 가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길을 알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부모님들의 프레임이라면 부모도 이제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막에서 길을 찾아 오아시스를 찾아 걸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침판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대로 열심히 한 게 오히려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막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그렇죠?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겠죠. 이 두 가지를 아이한테 키워줘야지 되는 거지. 부모님이 이끌고 밀고 요즘 뭐 유행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매니지하는 엄마라든지 아니면 잔디깎기 맘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부모의 프레임 가지고는 절대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사막의 시대에 견뎌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거는 아이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기초 체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거기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고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등학교 시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시기부터 어떻게 뇌가 발달을 하냐면 앞 전두엽에서 뒤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시기만 하더라도 전두엽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창의력, 그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것, 조직력 이런 것들이 키워지고요. 상상력 이런 것들이 키워지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내내 이 측두엽이라는 데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언어를 잘하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독서도 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되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되면 수학을 담당하는 두 정엽이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은 수학적 재능도 생기고, 수학적 추상력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죠. 초등학교 6학년이 넘어가면서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한 페이지로 된 글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나 그래프와 같은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훨씬 많이 익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육과정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문제들은 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포물섬, 원주율, 전부 그걸로 설명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내내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체제로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넘어가면서 뇌 발달이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새로 하는 거죠. 왜 공사를 새로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량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용량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능력을, 성인이 돼서 더 많은 능력을 키우려면 어떨까요?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사를 새로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의 행동, 뭐 이상한 품행장애도 나타나고 폭력성도 나타나고 뭐 게임 중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공사를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공사하는 기간은 사춘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우리 부모님들이 감지해서 그동안은 아이들한테 조금 좀 느슨해지고 아이들이 또 필요하면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 시기의 변화를 보면 뒤에서 앞으로 가죠. 우선은 아이들이 시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이들이 명품 찾고, 그렇죠? 또 조그만 브로치라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연예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연예인 닮고 싶어서 거울 열심히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시각적인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명품 찾는 것도 얘는 또 그러려니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아이들의 시각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악을 감각적으로 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재능 있는 아이들이 생기죠. 시각적으로 파악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운동의 뇌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선수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발달하는 건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늦게 받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는 이런 전두엽이 늦게 말하자면 공사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또 사춘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변형계라고 있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별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 변형계가 활성화되니까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 변형거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듣지만 엄마가 아무리 가머니설로 얘기를 해도 엄마가 적군이다 생각하면 절대 말을 안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친구나 멘토의 말은 잘 듣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형계로 딱 판단해 볼 때 이건 아군이야.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논리적으로 너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 월급 많이 받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너 꿈이 있잖아.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엄마 아빠가 친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 사춘기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보상의 뇌가 별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보상의 뇌가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감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아무리 제시해도 아이들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다루려면 또 이 시기의 아이와 같이 지내려면 부모님이 아이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 방식에 뭐 잘하면 칭찬하고 잘 못하면 벌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을 볼까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 12세, 13세 아이들 칭찬해도 반응이 없고요. 벌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칭찬하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벌을 주면 바로 반응 안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은 칭찬과 벌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아이한테 친해서 아이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집에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의 아군이 돼서 아이의 조언자가 되고 아이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아이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나 동료가 돼서 역할을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도 듣고 또 부모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 사춘기가 수면에
중요할까요? 청소년 때. 아까 지금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청소년이 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늦게 분비가 된다는 거죠.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엄마 재워놓고 카톡하고 있죠. 여자아이들은. 또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엄마 딱 이불 안에서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늦게 멜라토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라는 건 잠을 재우는 거거든요. 근데 늦게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니까 아이들이 잠을 잘 안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새벽 공부 시킨다고 학원 보내면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만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수면에 대한 금원이 있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쉬지 않는다. 이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뇌가 활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또 잠을 자고 있을 때의 뇌는 깨어 있을 때의 뇌와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깨어 있을 때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잠을 잘 때 우리 그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은 잠을 잘 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재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더구나 멜라토닌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자려고 그러고 잘 안 자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안 자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주로 저녁형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말똥말똥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질수록 아침형 이런 경우가 많지만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특히 사춘기나 이 청소년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는 거에서 너무 부모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미에서는요,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그 연령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패턴하고 연세가 많이 들수록 일찍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패턴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멜라토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잘 깨고요. 멜라토닌이 높으면 잘 자고요. 햇빛이 높아지면 잘 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은 조금 자꾸 늦게 자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을 보면 얕은 수면하고 깊은 수면이 있어요. 얕은 수면은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전화 소리에 깰 수가 있고요. 30분에서 5분 정도, 30초에서 5분 정도. 그리고 2단계 수면, 3단계, 3, 4단계 수면인데 2단계 수면은 쉽게 깨지만 잘 자는 단계고요. 3, 4단계는 땀을 흘리면서 상당히 깊이 자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뇌과학적으로 이런 1단계나 2단계, 3, 4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얕은 수면이고 이것은 깊은 수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non-REM 수면이라고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은 가능하면 이 면역이나
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필요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REM 수면이라고 그래서 얕은 수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눈동자도 움직이고요. 이때 이제 꿈도 꾸고요. 그래서 또 이때 이제 우리 수면 보면은 주로 꿈꾸고 나는 시간이 어때요? 새벽이 주로 많죠. 이 새벽에 REM 수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면들은 말하자면 그 성장이나 아니면 그 면역력 이런 것들에는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기억력이나 뇌 발달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수면은 깊은 수면이나 REM 수면 같은 얕은 수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깊은 수면은 뭐에 필요해요? 아이가 크고 면역력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얕은 수면은 뭐에 필요해요? 기억력을 하고 뇌 발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낮에 잠깐 자는 거 이런 것들은 얕은 수면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 뭐 자지 않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기억력과 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깊은 잠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생각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얕은 잠은 그거와 말하자면 기억력과 뇌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얕은 잠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아이들이 8시간 잘 아이가 6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은 성장이나 면역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잘 아이가 6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6시간이 깊은 잠, 넌 REM 슬림인데 그것이 대개는 30분만 줄어들어요. 5시간 반밖에 안 돼요. 반면에 REM 슬립, 이 기억력과 뇌 발달에 관계된 수면은 2시간이었던 게 3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음날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이 잠이 많아지는 것은 멜라토닌이 어떻든 간에 이제 분비가 늦게 분비가 되면서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재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얕은 잠하고 깊은 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기들은 얕은 잠이 많죠.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얕은 잠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깊은 잠이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성장, 면역력, 그 다음에 뇌 발달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REM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작은 아이들, 그렇죠? 예, 그런 어린 아이들이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렘 수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얕은 잠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청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깊은 잠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선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이것은 멜라토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토닌을 전구 물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이 잠을 갖다 적게 자서 멜라토닌 분비가 적으면 세로토닌도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대현처럼 사당 오락이라고 그러죠. 4시간 자면 붙고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서울대 떨어진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시절이라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효율적으로 자는 아이가
더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잠을 충분히 잔 아이들이 더 기억력이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옛날에 사당 오락이라고 그랬죠. 사당 오락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지 효율 면에서는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자는 그 잠자리 의식,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잠자리 의식이 제대로 잘 일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해야 되고요. 언제 자는지. 사실은 성장이나 면역력이 좋으려면 10시에는 자야 돼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기 때문에 잘 안 자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밤 늦게 자고 또 10시가 넘어가면 12시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12시까지 예를 들어서 학원 공부를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의 수면을 줄이는 대표적인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 이후에 낮잠을 재우면 밤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상 자야 될 필요가 있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면을 도와주는 환경이 있어요. 수면을 도와주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시원하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잠을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게 하고 아이를 깨우려면 아침에 깨우려면 어떨까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게 하면 멜라토닌이 떨어지고 코티솔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쉽게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자게 하려면 최소한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해야 되고요. 20도 정도. 그리고 잠은 습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3주 정도 반복해서 일정한 시간에 자면 그때가 되면 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 전에 커피라든지 오후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설탕이나 카페인 같은 것들은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밤중에 식사를 많이 해서 이제 이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사실은 소화 기능을 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 음식은 제한하도록 하고요. 또 10시 이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잔상 때문에 늦게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낮잠도 오래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수면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자다가 막 깨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예를 들어서 숨 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수면 보행증이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걷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사춘기 아이들도 그런 수면 이런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수면을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정상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사건 수면이 많아지고요. 낯선 장소에 자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열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재워라. 충분히 재우는 것이 이런 사건 수면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악몽,
우리가 악몽하고 사건 수면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악몽을 잘 꾸잖아요. 이 악몽하고 사건 수면은 수면의 양태가 좀 틀립니다. 이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렘 수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얕은 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 수면은 깊은 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면 바로 깊은 잠으로 빠지거든요. 그때 많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밤의 첫 3분의 1에 나타나는 것이 사건 수면이고요. 또 아침에 깨기 전에, 이때가 얕은 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로 나타나는 게 한밤중의 후반이나 새벽에 이럴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악몽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그 부모님들의 지침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건 수면 같은 경우는 걷기도 하고 뭐 눈이 막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활짝 헐떡헐떡 숨도 쉬고 이런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의식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에 있고요.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막 손을 막 활개를 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고요. 또 이때는 좀 깊은 수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낮에 졸림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게 특징이죠. 반면에 악몽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많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깨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한 어떤 문제점, 집중력이나 이런 데 문제점은 전혀 없죠. 그래서 사건 수면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악몽이라는 것.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몽을 줄이는 방식과 사건 수명을 줄이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몽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혹은 뭐 아이들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악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 또 이런 것들이 줄 수 있고요. 흥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고 또 그 자기 전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악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는 거니까 이 안전하다는 인식,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몽유병과 같은 이 수면 보행증이나 아니면 우리가 야경증, 깜짝깜짝 놀래는 야경증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주로 아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헐떡헐떡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깨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깊은 잠이기 때문에 잘 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피해주고요. 돌아갈 수 있도록 침대로 돌아가도록 유도만 해주면 되고요. 방해하지 말고 또 수면 부족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시간 이상 재우고요.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어 하고 묻지를 말는 것이 중요하겠죠. 필요하면 그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제 호흡 감염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이 문제가 됩니다. 수면 무호흡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고 멈추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시간에 5번 이상 되면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코를 곤다든지 낮에 졸려한다든지 또 자는 동안 행동이 부산화되든지 또 행동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든지 아침에 두통이나 야뇨증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면 얘가 혹시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나 염두에 두고요. 아이 수면할 때 숨이 멈추는지 좀 관찰을 하고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아이의 진찰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 청소년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사실 멍 때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 멍 때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멍 때리는 아이들은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멍 때리는 것이 집중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하도 재촉하고 말하자면 바쁘게 살아고 그러다 보니까 휴식의 의미에서 멍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지면서 멍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멍 때리기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1등을 한 거죠. 전국, 우리나라에서 전국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얘가 왜 멍 때리게 된 거냐면 이 아이가 사실은 이제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냐면 그 유아교육 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면 그 재능을 갖다가 찾아서 그것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를 막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시키고 가야금도 시키고 첼로도 시키고 뭐 학원을 뭐 여러 가지 학원을 많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밤을 갖다가 심지어는 잠을 줄여서까지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막 가야금을 치다가 가끔 이렇게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것을 좀 고쳐볼까 해서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갔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유명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영재발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나왔었는데 이 아이가 멍 때리는 것이 아이의 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PD가.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가 뇌파를 찍으면 우리가 이 아이가 멍 때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뇌파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뇌파를 찍은 결과 이 아이의 멍 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차기에 이제 더 학습하고 집중하기 위해 된 준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뇌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떻든 그런 뇌파상에 상당히 집중하기 위한 준비여서 이 멍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너무 재촉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뇌를 회복하기 위한 멍 때림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학원 많이 다닌 것을 끊고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멍 때림이도 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멍 때리는 방식으로 상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긴장을 하면 어떤 것에 집중력에 도움을 주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때요? 오히려 그 집중도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충동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좋지만 어느 한도를 넘어가는 스트레스는 아이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도록 한다든지 재촉을 당한다든지 또 새로운 학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 이동 또 부모님의 기대 뭐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또 친구와 지내는데 우정 사실 이 시기 아이들은 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딸을 당하거나 우정에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이별이나
이혼이나 결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질병, 중한 질병 이런 것들도 문제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또 아이가 공경에 빠졌는데 부모님이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그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일 흔하게 오는 것들은 두통입니다. 아이들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많이 와요, 요즘에. 대개는 스트레스성 두통이죠. 물론 이렇게 선천적으로 뇌의 그 혈관이 예민해서 오는 편두통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 두통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두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머리 뒤쪽에 머리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아이들이 뭐 좀 쉬거나 그러면 두통이 가라앉죠. 그리고 이 약이나 이런 진통제나 이런 것들에서 비교적 빨리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런 아이들도 결국은 스트레스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상당히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부리고 또 불안하고 또 뭐 좀 반복적인 습관, 뭐 틱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런 것, 특히 뭐 손톱 같은 것들을 깨문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까 멍 때린 아이처럼 멍해지는 애국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오히려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악몽 같은 것들, 또 야경증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안절부절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의욕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양상이 행동, 정신, 신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염두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 행동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수면의 변화죠. 불면증이 오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기명증처럼 아주 너무 많이 자는 거죠. 낮잠도 많이 자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잘 싸우고 흐느끼고 또 무기력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또 식이장애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그다음에 불안 증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좀 아이들이 보면은 불안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뭐 이렇게 막연한 불안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소심해지고 불안해. 그런 아이들은 조금 상담이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다룰 때는 세 가지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춘기의 뇌는 4년 이상 어때요?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좋아져요. 의욕도 생기고 갑자기 공부도 하고 집중력도 발휘하고 부모의 말도 어떻게 보면 잘 듣고, 그러니까 사실 4년 동안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의욕이 문제가 되고 성적도 막 떨어지고 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는 주 이유는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대학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직업을 얻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스트레스에 빠지고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우선 건져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뇌가
변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은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춘기 동안은 좀 성적을 조금 성적에 대한 이 집착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하고 친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춘기가 되기 전에 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모와의 상담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들의 그 로망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아이의 인생 상담도 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내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직장에 다니고 바쁘니까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 아이를 보살피지 못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저기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그 로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폭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하고 좀 친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한번 사춘기 때 아버지가 뭐 했나 생각을 해보면 저하고 아버지하고는 이제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등산을 이제 정기적으로 했는데 등산을 하게 되면 남자 둘이서 등산을 하면 어때요? 말이 없죠. 그래서 둘이 올라가는데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물론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올라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그 아버지와의 같이 지냈던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그 기억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하고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때 틀려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다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엄마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잘 받아주고 그래서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카톡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말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같이 해주고 시간을 갖고 수다를 떨어주는 게 효과적이지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말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뭐 안아준다든지 그렇게 뭐 소리 없이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같이 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하고 소통하고 친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서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때는 뇌의 소모가 많죠. 공사를 하니까 뇌의 소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너무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신체 운동,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활동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걷기가 됐든 아니면 그 체육 시간에 하는 운동이 됐든 그런 운동을 해야지. 또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뇌하고요 많이 걷고 했을 때의 뇌는 달라요. 왜 달라질까요? 이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능력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뇌가 우선 많이 뛰거나 걷거나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발출량이 늘어나요. 심장 발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겠죠.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산소 공급이 많아 이루어지는 거고 뇌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뇌에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 BDNF라고 그러는데 뇌신경 그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뉴런을 갖다가 많게 해가지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를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인데 이 물질이 뇌 전체에 늘어나요. 말하자면 운동을 담당하는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BDNF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리듬 있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의 특징은 뭐냐면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낮에 밖에서 햇빛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나면 그날 밤 아이들이 잠을 잘 잡니다. 왜 잠을 잘까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넘어가서 잠을 잘 자게 되고요. 또 그 잠은 양질의 수면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요. 세로토닌 자체가 또 집중력과 정서 안정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운동, 격렬한 운동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의 운동, 이런 것들이 두뇌 발달이나 기억력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웃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야지 웃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표정을 바꿔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긴 막대를 갖다가 입으로 무는 경우하고 이로 무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로 물으면 어떨까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입으로 물면 입꼬리가 뾰루통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입을 이렇게 물었을 뿐인데 그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더 좋고 더 성과를 더 높였어요. 반면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 차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이 아이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밖에서 놀 기회도 없고 웃을 기회도 많이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입꼬리를 높이는 그런 표정만 하더라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웃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최소한 8시간의 이상의 수면을 확보를 해야지 결국 기억력에도 도움을 주고 집중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위로의 말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안기, 뽀뽀 이런 것들, 이 사랑의 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죠. 아이들이 그게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왜 숙제 안 하고 컴퓨터 하고 있어? 소리 빡 지르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공부방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공부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담당하는 뇌, 그 다음에 중간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데 그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혈액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혈액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들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을 가라앉히려면 욕을 하고 뭐를 혼내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그 아이메시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네가 컴퓨터 하느라고 숙제를 못 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라는 거죠. 너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네가 숙제 못할까 하면 내가 걱정해. 그러면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어떤 것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겠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리고 아이한테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너 컴퓨터 언제 끝내는 게 좋겠냐?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 5분 있다가 공부하러 들어갈게 그래요. 그러면 좀 들어주는 거죠. 한 5분은. 한 5분. 그래, 5분 있다. 네.
그리고 5분 딱 갔다 오면 5분 기다려줬다가 5분 됐는데 그러면 한 번으로 애들이 믿는 걸로 끝나진 않죠. 5분 더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5분만 더 해. 그리고 그 다음에 5분 됐다 그러면 아이들은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약속을 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하러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에요. 감정도 가라앉았어요. 부모가 욕하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해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공부를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어때요?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활성도는 어떻게요? 운동을 담당하는 뇌가 아주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죠. 반면에 어때요? 20분간 걸으니까 어때요? 뇌가 전체가 다 활성화됩니다.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다 활성화되죠. 이게 바로 그런 BDNF, 그 다음에 혈액이 많아지는 효과, 세로토닌이 많아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뇌를 발달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나 정기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요. 그런 것을 습관화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면이나 이런 습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핵이라고 해서 뇌에 깊숙한 것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전두엽은 의지를 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야, 나 공부를 해야지 하면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3일 동안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의지력으로 하는 공부는 3일 이상 가기 어렵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면에 습관으로 기저핵으로 학습하면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최소한 21일 3주 정도 똑같은 잠도 똑같은 시간에 10시 이전에 3주 동안 자면요. 그 아이는 3주 어떻든 일찍 자는 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일이 지나면 습관이 생기고요. 2달 정도가 지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이라는 긴 지나면 나쁜 습관이 고쳐질 수 있고요. 1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죠. 사실 부모님들 중에 조기 축구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때요? 비대면 이것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몸이 찌뿌둥하죠. 그것은 바로 1년 동안 습관이 이루어지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몸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습관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청소년이나 사춘기를 키우고 또 그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긍정성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긍정성이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 사회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막과 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길도 갑자기 모래폭풍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커다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아시스가 저기 보이지를 않아서 헤맬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성이 생기고 자기 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아이들은 열심히 장애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긍정성입니다.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성을 담당하는 뇌는 물론 이제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해마라고 하는 부위는 긍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데요. 긍정적인 기억이 많으면 이 아이는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런 물에 빠진 아이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수영을 하기가 어렵겠죠. 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또 물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게 되고 움츠려들고 그 아이가 수영 선수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 아이가 수영을 하게 하려면 어떨까요? 수영을 해서 괜찮았던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기억은 이 편도체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팍 박히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가요.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사실은 이 특히 사춘기나 청소년 아이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때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폭력으로 뭐 어떻든 다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 갑니다. 왜? 편도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억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질기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질기고 오래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즐겁고 그 수영장에서 좋았던 기억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좋았던 기억이나 즐거웠던 기억, 이것은 이제 그 해마에서 담당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즐기지가 못해요. 쉽게 없어지고 쉽게 말하자면 잊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좋은 기억이 있어야지 나쁜 기억 한 번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하고 나쁜 기억이 있다면, 트라우마를 받는 나쁜 기억이 있다면 아빠하고 좋은 추억을 7번 이상 하면 그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한 번의 기억이 있다 그러면 7번 이상의 수영장에서 잘했던, 그리고 수영을 잘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긍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를 통해서 긍정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운동을 담당하는 뇌가 있죠. 말하자면 볼을 치고 하는 것들은 다 운동을 담당하는 뇌에서 하는데 볼을 칠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운동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의 뇌 앞에 전운동 영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운동력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 이 전운동력이 영역이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운동 영역에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울 이론이 어떤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긍정성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엄마의 표정이나 엄마의 부모의 어떤 긍정적인 말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면서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산만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너 이것저것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거죠.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면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커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 너 고집스럽구나 생각하지 말고 야, 너 주관이 상당히 강하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이가 충동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너 활동적이구나. 너 행동을 할 때는 상당히 잘 활동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즉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반응하는 거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는 자기의 장점을 키울 거고요.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긍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예전에 뭐 기억나죠? 펜싱 했던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잖아. 그때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대잖아요. 나는 시합을 할 때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그 자기 충족적인 예언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아이에 대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같이 탔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저한테 배꼽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선 야, 나한테 모르는 낯설은 사람 배꼽을 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러고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야, 너 착한 아이구나, 최고야 라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사실 아이는 배꼽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넌 최고야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아이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겠죠.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 확 올라가겠죠. 사실 그게 그런 부모님이 어른을 보면 배꼽 인사를 하면 돼라고 하는 하나의 습관을 키워준 건데, 그것이 아이한테는 자존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큰 긍정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긍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실습을 하러 옵니다. 학생들이, 이과대학 학생들이 올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제를 주거든요. 어떤 걸. 그럼 과제를 주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라도.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고개를 쫙쫙 하면서 글쎄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제를 줄 때 얘한테 줄까요? 얘한테 줄까요? 당연히 전자한테 주지 후자한테는 안 줍니다. 그러면 그 후자의 아이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우리 뭐 병원이나 대학에 기회가 있어서 도전을 한다면 그 후자의 아이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특성, 어떤 것을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도 긍정성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그 뇌상으로 보면 어떤 과제가 있으면 어렵게 생각됩니다. 어렵게 생각되니까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몸으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완벽할 때까지 완벽해서 대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기획하는 것은 별로, 특히 스타트업 같은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기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엉성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실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커져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스타트업의 사고방식. 우리가 이제 그걸 컴퓨팅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문제를 순간순간 해결을 할 때 미리 계획을 다 짜가지고 하기보다는 몸으로 느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잠시 피해 보는 거죠. 아까 멍 때리는 애처럼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기적인 운동은 결국은 코티졸,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또 그 정서를 안정시키는 세로토닌도 높이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명상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완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딱 늘어뜨리고 느긋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자기가 호흡을 하고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을 쫙 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자의식이죠. 그걸 보면서 하면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명상이 되는 거죠. 심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완적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고 영양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슬로우 푸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항산화 그 음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 과일이라든지 빨간색 과일, 노란색 과일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토닌을 높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정서 안정과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또 가벼운 휴식, 아까 멍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뇌를 준비하는 오히려 뇌한테는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해소, 이거는 감정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정을 풀지 않고 짜증을 부리지 않도록 지금 막기에 바쁘신데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90초간 뇌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초간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폭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짜증이나 감정을 90초간 하는 것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돌려놓는 거죠. 돌려놓는 건 어때요?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경청하고 안아준다든지 가까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적인 해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주고요. 또 아이들 뭐 사회적인 공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단순화해라. 그리고 그 문제의 복잡한 여타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것만을 생각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관찰을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지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말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아이하고 지낼 때 잠깐 한번 아이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아이 말을 좀 들어보고요. 우선 그냥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멈춰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한테 뭐 이런 봤을 때 아이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복통이나 긴장은 어디 있는지, 또 걱정하고 두려운 게 뭐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또 경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보기에는 사실 사소한 건데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부모들이 해결해 주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모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15%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운동은 뭘까요?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거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고든 자세, 90도의 고든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운동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5분 동안이든 10분 동안이든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떤 순간이 와도 하루에 한 줄 이상의 글은 쓰겠다라고 하는 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때 뭐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 한 줄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좋고 막 신나고 그럴 때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은 계속 내는 습관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줄넘기 100번 하기를 습관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줄넘기를 한 번이라도 하기,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아까 거울 유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지 트레이닝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비대면이어서 밖에서 축구는 못하지만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를 담당하는 신체를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 그러면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으면 나중에 골프를 실제로 치러 갈 때 잘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울 유론이 작동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게 하고요. 또 우연히 말하는 것은 좀 요약하고 또 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 좋아하는 놀이는 뭔지, 그렇죠? 스트레스 감소 기술은 어떤 건지, 또 필요하면 뭐 손을 잡아준다든지 가까이 간다든지 같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그 아이를 이완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세로토닌이 집중력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그리고 정서의 안정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로토닌이 원래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많이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돼요. 우유, 바나나, 콩,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사실 세로토닌은 뭐 햇빛을 본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 높아지는 거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의욕이 없는 아이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발휘하는 거는 이 도파민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도움을 줄 수 있죠. 바나나, 포도, 콩, 자두,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을,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도파민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과일, 블루베리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색 과일이 도움을 주고요. 또 빨간 색소 있는 거, 토마토 이런 것들은 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귤이나 이런 것들 딸기, 고구마, 또 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의 수면을 결정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집중력이나 긍정성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이 뇌교 시상 이렇게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멜라토닌은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둡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또 그 멜라토닌을 줄이는 방법은 햇빛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게 할 때 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게 밝게 하면 또 멜라토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 청소년기가 되면 좀 늦게 자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를 하거나 카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의 밝은 빛 때문에 사실 멜라토닌이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잠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멜라토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면이라는 것은 그냥 뇌를 쉬게 하는 거고, 수면하면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해마에서 기억을 담당합니다. 해마가 그 대뇌피질에 있는 장기 기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데 수면을 하게 되면 수면을 하면서 이 연결이 공고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마의 단기 기억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화되는데, 이 수면 단계가 없으면 이런 공고화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것은 10시 이전에 가능하면 재워라 라고 하는 거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 밤늦게 그 컴퓨터나 카톡을 하는 거 습관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자는 것은 조금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그 멜라토닌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쬐게 하고요. 또 그 창 같은 것들 열어서 밝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깰 때 우리가 이제 그 알람을 갖다 켜놓지 않습니까? 알람을 갖다 스누즈 기능 해가지고 한 번으로 하지 말고 한 번, 또 뭐 10분 있다 또 한 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누즈 기능을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자기 전에 하게 되면 또 아침에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건 좋은데, 어떻든 간에 밤 잠을 늦게 재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쉬고 멍 때리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1등한 아이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그때 찍은 뇌파예요. 그때 찍은 뇌파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알파파라고 그래가지고 집중력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파인데, 어때요? 멍 때릴 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약을 막 하고 있는데 진짜 가약을 막 치다가 멍 빡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파실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 가약을 치기 전, 가약을 치는 동안, 그리고 멍 때리길 때, 그리고 회복해서 또 가야금을 칠 때 다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멍 때릴 때 사진입니까? 어떻습니까? 알파파가 전두엽에도, 그렇죠? 전두엽에도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후두엽에도 활성화돼 있고, 다 활성화돼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전두엽에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멍 때리는 것이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멍 때리거나 휴식을 하는 것이 뇌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40분이나 한 60분 정도 하게 되면 꼭 휴식을 조금 취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기 전 30분 동안은 음악, 독서 이런 조용한 놀이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규칙적이고 조용한
수면, 의식, 또 뭐 음악 틀기 이런 것들이 이제 휴식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감정 관리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그러면 감정을, 아이들이 감정 관리를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사실은 감정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토로하고 화나고 짜증스러웠을 때는 어떻든 간에 막기보다는 이렇게 풀도록 해라. 그리고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만 하더라도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너 컴퓨터 못하게 해서 화났구나. 요 단어 화났구나 하는 단어만 말 붙여도 상당히 감정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할 때 부모가 결정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결정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그런 질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 때 특히 이제 짜증나는 아이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레스토랑에 갔는데 막 짜증을 내요. 아이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사실은 넌 이래서 들어가서 짜증을 내면 안 되지 하고 소리를 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짜증은 밑에 층, 본능에 대해서 비롯될 가능성을 해소를 시켜야지 그 말하자면 변형계인 감정의 뇌가 해소가 되고요. 감정의 뇌를 해소해야지 비로소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 이 아이가 혹시 배고파거나 아니면, 목이 말라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유가 뭘까요? 대개는 배고프다. 그렇죠? 목이 마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어제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키면 아이들은 말하자면 변형계가 열리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소시키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성과 감정 조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우고 자율성을 키워주고 또 유능감, 그렇죠? 자존감과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자기 이건 잘해.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이것을 열심히 하리야. 이런 유능감이 있으면 아이들은 쉽게 스트레스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러한 자율성이나 아니면 유능감이나 아니면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 감정에 좀 귀를 기울 필요가 있고요. 또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고 신뢰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아이가 힘들고 그럴 때 격려를 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이나 휴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의욕을 잃고 모든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하고 만나지를 않고 하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전문가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나 운동 방법, 명상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뇌가 변한다. 특히 멜라토닌이 높아지면서 늦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데 사실은 그 잠을 많이 자는 것은 뇌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뭐 학원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는 것도 조금 용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잘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10시 이전에 못 잔다 하더라도 12시 이전에는 자야지 나중에 집중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고 성장이나 면역력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이나 복통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우울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 음식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정기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부하는 것이 끝나면 아이는 또 부모한테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변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로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